합격 해커스. 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2023년도에요. 국가공무원 우리 7급 물리학 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총평을 잠깐 하자면 문제가 쉬웠어요. 쉬웠습니다. 작년보다도 쉬웠고요. 그동안 나왔던 어떤 기출됐었던 해 중에서 좀 많이 쉬웠던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좀 꾸준히 공부했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에 해당이 됐었고요. 제가 좀 수업이 좀 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했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은 또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에서 회전역학 어렵잖아요. 회전역학 안 나왔어요. 단진동 회전역학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에서도 교류회로 같은 것들도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LC 진동, RLC가 좀 어렵긴 했었는데, 또 현대물리에서 특수상대론도 출제가 되진 않아서 우리 좀 일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쉬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총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조금 더 쉬웠습니다. 작년보다. 또 단순한 계산 문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근히 여러분 풀었으면 좋은 성적 아마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23 자,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입니다. 자, 물리학 개론 가책형 우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자, 딱 보니까 FM 음악방송국은 진동수 100MHz 전파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서 이 방송이 송출하는 전파의 파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뭔가 진동수 주어져 있고요. 저 100MHz. 근데 파장 구하래요. 그럼 일단 파동의 속력 구하는 시간 알아야죠. 자, 우리 어떤 식으로 알고 있어요? V는 F람다라고 하는 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 전파래요. 전파는 소리예요. 빛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페이크가 좀 하나 있습니다. 왜 음속이 주어졌을까요? 음속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파는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음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빛의 속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C예요. C. 광속입니다. 광속은 F 람다라고 해서 람다는 우리가 무엇을 F분의 C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전파는 빛이니까.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계산 문제들. 우리 진동수 100MHz라고 나와져 있죠. 근데 메가헤르츠는 당연히 10에 몇 승이 숨겨져 있어요? 6승 숨겨져 있는 거고, 빛의 속력은 얼마로 나와져 있어요? 3 곱하기 10에 우리 얼마? 8승 미터/s. 340 안 쓰는 거예요? 340은 음속에 해당되고 빛의 속력은 18승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없어져서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3m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번 아주 쉬웠습니다. 자, 2번도 할게요. 2번 앞 페이지에 1, 2, 3, 4, 5번은 좀 쉬웠었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는 우리 회전역학 문제는 아니고 어떤 물체가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긴 하지만 각가속도가 5라디안/세컨드 제곱으로 회전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가속도가 일정해요. 지금 무슨 운동인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등각가속도 운동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등각가속도 운동이에요. 우리 일반 역학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회전역학에서는 등각가속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은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공식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랑 똑같이 생겼었냐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거?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 세타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의 제곱, 이 알파 세타는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식을 알아야 해요. 요것만 알면 금방 풀 수 있을 거니까. 자, 근데 5라디안/세컨드 제곱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0에서부터 4초 때까지 4초간 40라디안을 회전하였다면 초기 0초에서의 원판의 각속도
초기 각속도래요. 뭐 물어보고 있어요? 오메가 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 요식 그대로 내가 여러분 사용할 거예요. 자, 라디안이죠. 세타는 각변이어서 단위가 라디안이었는데 40 라디안 돌았대요. 40 라디안. 40. 몇 초 동안에 오메가 제로는 뭐 이거 구하는 거예요. 4초 동안에 돌았고 플러스 2분의 1 알파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져 있냐면 5라고 나와져 있고요. 4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딱 써니까 요게 딱 얼마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16인데 8이 해서 8, 5, 40. 처음에 오메가 제로는 얼마였었습니다. 0이었었습니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등각가속도 뭐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 대입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 1번 문제도 2번 문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3번으로 넘어가서 갑시다. 3번. 자, 빛이 어떤 투명한 물질 내부에서 진행할 때 그 속력과 파장이 각각 2 곱하기 10의 8승 400나노미터입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빛이 공기 중에서 가지는 파장과 파장을 바르게 쓰세요. 자, 굴절률과 파장을 일단 쓰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광학에서 배웠던 굴절의 법칙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머릿속에 자, 이거 중요하니까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이 느리고 파장도 짧습니다. 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굴절이 크다라는 얘기는 빛의 속력이 또는 파동의 속력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파동이든지 굴절이 큰 매질일수록 속력이 느립니다. 파장은 짧아집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 뭐는 불변이죠? 진동수 불변입니다. 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클수록 나타내주는 식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내가 공기라고 하고요. 공기. 여기 투명한 매질입니다. 투명한 매질에 해당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빛이 진행했나 봐요. 빛이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질에서의 속력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요? 빛의 속력이 2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여기에서의 파장이 지금 얼마입니다. 자, V 프라임, 람다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자, 파장이 얼마입니다. 여기에서가 투명한 매질에서가 400 나노미터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공기는 굴절률이 1이고요. 공기 굴절률이 얘 C가 광속이에요. 광속이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속력이 10의 8승이었는데 3 곱하기 근데 2 곱하기 10의 8승으로 변했으니까 속력이 느려졌네요. 얼마만큼 느려졌어요? 3분의 2배만큼 느려졌죠? 그래서 굴절률은, 자, 이게 정이었었어요. 굴절률의 정의는 우리 V분의 C라고 하는 게 우리 굴절률의 정의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얼마에 해당되는구나? 2분의 3에 해당되는구나. 1.5에 해당됩니다. 2 곱하기 10의 8승분의, 우리 광속, 그냥 V라고 할까요? V.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장도 짧아진 거라고요. 원래는 얼마였는데 400으로 짧아졌어요. 근데 얼마만큼? 굴절률만큼 짧아졌습니다. 라고. 여기 얼마였는데 3분의 2배만큼 짧아져서 얘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자, 그래서 여기 람다 제로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람다 제로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굴절률에 해당되는 상황에 해당될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람다는 우리 n분의 람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굴절률을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2분의 3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얼마? 600 나노미터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느낌, 문제 풀 때 물론 이제 수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굴절률이 클수록 파동의 속력은 느려져요. 파장은 짧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우리 원조가 되는 식이 우리 뭐가 있었죠? N1분의 N2는 자, V2분의 V1, 람다2분의 람다1. 자, 이런 식에서 우리가 구해서 줄 수 있었던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문제는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4번 갈게요. 자, 근데 4번은 요거 살짝 여러분들 약간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오류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문제 읽어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등온 변화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문제 안 풀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늘 이상기체가 채워진 부피가 2 세제곱미터인 실린더에 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의 외부 압력을 가하여 부피가 축소되는 과정인데요. 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6.4 곱하기 10의 5승줄의 에너지가 실린더로부터 방출됐답니다. 그렇죠? 열을 좀 방출했나 봐요. 만약 실린더 내부의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피가 줄었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았대요. 부피가 그러면 우리 뭐가 있어요? 언제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 등온 변화에서 PV 그래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피가 줄어드는데 우리 온도가 변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죠.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무엇이라고 해요? 등온 압축이에요. 등온 압축. 그럼 등온 압축에서는 우리 받은 일의 양,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양 면적이 받은 일의 양이고요. 이게 우리는 방출한 열입니다. 라고 내가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LN도 등장하고요. 수학적으로 좀 산술 좀 해주셔야지 되는 내용들이다.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억지가 좀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얘기해 주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마도 제가 일부러 얘기해요.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런 상황 등장할 수는 없거든요. 부피가 압축되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0으로 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0이고요. 외부로 얼마만큼 방출했냐면 6.4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6.4 곱하기 10의 5승 방출한 건데, 이게 부피가 줄어드는데 모두 사용이 됐구나 라고 푸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의 의도는.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좀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피 줄어드는데 부피의 온도가 지금 변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굳이 좀 얘기한다면 지금 열의 출입이 방출하긴 했는데 뭔가 또 흡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등온 압축이 아니라, 이 문제는 등온 압축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연력학 제1법칙에서 W 델타 U는 0이고요. W P 델타 V라고 하는, 자, 요 식에서만 그대로 대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P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져 있어요? 8 곱하기 10의 몇 승이라고 나와져 있냐면 5승 파스칼에 해당되고, 부피는 얼마만큼 변하겠습니까? 방출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5승 없어지고 5승 6.4, 그 다음에 8, 5승이고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요 계산해 주니까 델타 부피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요? 0.8 세제곱미터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피가 얼마였는데 2.4였습니다. 2 세제곱미터에서 0.8 감소할 거니까 얼마? 1.2 세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렇게 풀어야지 올바르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라네요. 선생님도 이거 처음 보고요.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이거 뭐 등온압축인데 뭐 아무런 정보가 없네. LN에 대한 정보도 없고 기체 상수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연력학 제1법칙을 그냥 쓰는 문제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을 답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보시면, 자, 균일한 자기장 B가 작용하는 공간에 전하량의 속력이, 우리, 자, 항상 이런 것들, 대전 입자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원운동을 한답니다. 우리 대전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원운동을 하면, 우리 항상 늘 원운동하면
무엇이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까? 대전입자가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원운동을 하면 로렌츠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다.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가 운동장에서 원운동하고 있어요. 마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그리고 공식 아셔야 되죠. 공식으로 못 풀어요. 공식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렸어요. 오늘 자, 자료를 더 드렸는데 우리 공식집 역학 처음 벡터에서부터 특수 상대론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공식입니다 라고 해서 A3 용지로 제가 6페이지짜리 올렸거든요. 자, 그거 잘 여러분 활용하셔서 공식은 일단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이 있어요? 우리 QVB라고 하는 로렌츠 힘이 R분의 MV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식. 자, 전하량을 Q가 아니라 지금 2라고 했으니까 2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뭘 구하래요? 운동량을 구하래요. 운동량은 MV잖아요. 그래서 MV라고 하는 운동량은 부호에 하나 약분시키고 넘겨주니까 자, 이 B에다가 R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식을 그대로 써줄 수 있어서 이것도 간단하네요. 그렇죠? 로렌츠 공식, 구심력 공식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외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로렌츠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요 이론,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적용해 줄 수 있을 거니까. 제가 공식 외워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공식이 어떻게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지 자, 이걸 여러분들 잘 분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물리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이나 물리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분을 제가 보면 거의 공식도 안 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안 풀린대요. 뭐 당연하죠. 안 풀리죠. 공식도 안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물리가 어렵고 안 풀린대요. 당연히 어렵죠. 문제가 안 풀리는데 공식을 모르는데. 그래서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공식들이 어떻게 언제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 간단하게 비교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6번을 갈까요? 자, 6번 문제는 자, 이런 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원이 되는 자, 이런 궤도가 지금 원궤도가 지금 나와지는 상황에 해당되고 일과자 이렇게 좀 나와져 있어요. 자, 여기에 물체가 우리 이 줄을 따라서 움직이는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되고 자, 치면은 자, 이렇게 있는 상황.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지금 h라고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반지름이 5분의 h래요. 5분의 h인 우리 궤도가 원궤도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여기다 가만히 놓았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자, 세 번째 줄에 이 원형 모양의 고리에서 가장 우측 지점에서 구슬이 도달했을 때 쭉 내려왔나 봐요. 그럼 얘가 구슬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여기 뭔가 속력이 존재할 겁니다. 자, 여기를 내가 V라고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도달했을 때 구슬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구슬 무게의 몇 배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보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여기를 V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구심력 공식, 구심력은 우리 R분의 당연히 MV 제곱. 이것도 알아야 되네요. 5분의 H가 R이죠. 그 다음에 MV 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몇 배겠습니까? 라는 문제에 해당돼요. 그러면 중력은 어차피 mg일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에너지 보존 그대로 사용해 줍니다. 자, 물체가 쭉 내려와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은 당연히 어디를 지날 때의 속력이랑 같을 거예요. 우리는 마찰 다 무시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날 때의 속력이랑 같겠죠? 그럼 얼마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 mg 5분의 4h만큼 감소한 게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식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서 V의 제곱은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5분의 8 GH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어디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여러분들 대입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산수해 줬더니, 자, 5는 약분되고, 나오는 식이 우리 얼마나 나올 거냐면들, 8mgH여서 중력의 몇 배가 됩니다? 8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단순한,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그 다음에 원운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 두 가지 섞었어요. 구심력과 에너지 보존. 그래서 두 가지 내용들 적절히 활용해 주셔서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 역학에서 늘 나오는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니까 잘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7번. 자, 폭이 L인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이네요. 전자가 갇혀 있답니다. 이 전자가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즉, N이 2인 상태에서 있을 때 0과 4분의 L인 범위에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들이 생각나시면 답이 바로 나와요. 바로. 무한우물이에요. 무한우물. 무한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0과 L 속에 갇혀져 있는 입자를 우리가 얘기했었죠. 여기가 0과 L이면 자, 외부에서는 입자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여기에서만 존재했었는데, 자, 요게 우리가 첫 번째 양자 상태, 요게 바닥 상태였어요, 바닥 상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 상태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요게 우리는 두 번째 양자 상태, 두 번째. 자, 이게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들뜬 상태예요. 첫 번째 들뜬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파동함수여서 F사이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F사이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F사이는 파동함수였었고, F사이를 제곱한 것이 우리는 무엇이었었냐면, 얘가 우리 확률 밀도 함수였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였었어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거 제곱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0과 L이고요. Y축을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하자면 두 번째 양자 상태일 때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되더라.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 요게 우리는 두 번째 확률 밀도 우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면적이 무슨 의미였어요? 우리 어떤 거 있냐면, 우리 규격화라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요. 이거 배웠습니다. 규격화에서. 자, 1이었어요. 1은. 자, 0에서부터 L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다 적분해주면, 이게 항상 얼마가 나옵니다? 1이 나옵니다. 라는 게 우리는 규격화라고 해서, 의미는 0과 L 속의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100%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자, 이 두 번째 양자 상태입니다. N이 2인 두 번째 양자 상태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하면, 자, 이렇게 그림이 되고, 이때 4분의 L이래요. 0에서부터 4분의 L 안속에 갇혀져 있을 확률은 얼마입니다? 아유, 전체 중에 얼마예요? 4분의 1에 해당되죠. 0.25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그림이 생각나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0과 2분의 L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0.5, 50%. 0과 L 속의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 또는 우리 100%라고 얘기 좀 될 거죠?
근데 여기서는 0과 4분의 L이라고 했으니까 0과 4분의 L 속에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될 거니까 4분의 1, 25%입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한 우물에서 기본적으로 다뤘던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자 상태에 해당되는 스토리를 다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들을 잘 좀 공부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8번으로 갑시다. 8번. 자, 전기 용량이 2 마이크로페럿인 평행판 축전기가 있습니다. 전기 용량, 평행판 축전기네요. 평행판. 그럼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해량은 CV, 그때의 전기 용량은 입실론 제로 D분의 2,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겠습니까?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2C분의 Q 제곱,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공식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우리 이 축전기의 두 평행판 사이에 위치한 유전체의 유전율을 2배 증가시키고 유전율을 2배 증가시키고 두 평행판 사이 간격을 반으로 줄였을 때 2분의 1배로 줄였대요. D가 평행판 사이의 거리였었죠. 이때 전기 용량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배가 됩니다. 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 마이크로페럿이었지만 4배가 돼서 8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라는 것도 쉽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습니다. 거의 1, 2페이지는 거의 만점인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물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져 있었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9번. 자, 구명거울에서 3m, 구명거울이래요, 구명거울. 오목거울인지 볼록거울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형성된 상은 정립이고 크기가 물체의 3분의 1입니다. 이 거울은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거울하고 렌즈, 광학기기에 관련된 거는 잘 좀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좀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 무슨 거울이었어요? 무슨 거울?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수업 시간에 정리했었던 건데,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만 생깁니다. 라고 하는. 이 거울은 무슨 렌즈와 아주 성격이 동일하게 특징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기억나세요? 네, 기억하셔야 되죠. 네, 볼록 거울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볼록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 그래서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진 게 우리 볼록 거울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 상은 허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면은 장이 볼록. 초점 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허상과 볼록, 답이 그냥 나왔네? 답은 그냥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거울 방정식은 기억하셔야 되죠? 자, 우리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어서 A는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 B는 거울과 상가지의 거리, F는 거울의 초점 거리.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부호가 허상이면 무조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율이라고 해서 배율은 또 우리 어떤 식이 있었어요? A분의 B의 절대값이 우리가 배율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율이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식이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 A가 지금 얼마라고 하면 3이에요. 답은 나왔는데 우리 초점거리 확인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마이너스에 해당되더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B인데 B 대신에 뭐 들어가면 돼요? B 대신에 3분의 1, A가 3이니까 그냥 1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분의 1이 되고 F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3분의 2가 되네요. F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에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떤 초점이기 때문에 허초점이라고 했었거든요. 볼록 거울은 허초점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 볼록 거울은 항상 축소된 정리 퍼상이 생깁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좀 수월하게 우리 풀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울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셔야지 이런 내용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인공위성이 질량이 스몰 m인 인공위성이 질량이 라지 m인 지구 중심으로 거리 r만큼 떨어진 궤도에서 일정한 속력 v로 돌고 있고요. 자, t로 주기 돌고 있답니다. 근데 만약 동일한 인공위성이 지구 중심과의 거리가 2분의 1인 궤도에서 공전한다면 이 궤도에서의 속력과 공전 주기도 구하세요. 라고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했었는데. 자, 우리 원운동하죠? 아까 대전입자가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원운동하면 로렌츠 힘이 90력의 역할을 합니다.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를 돌고 있으면 만유인력이 90력의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고 있는 만유인력, 중력이 90력의 역할을 합니다. 라는 식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유인력 R제곱분의 GMM이 우리가 만유인력 90력. 이게 우리는 뭐가 됩니다? R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식에서, 우리 너무 중요했었던 것들. V는 우리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었냐면, 루트 R분의 G 라지. 맞죠? 이런 것도 좀 약분될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V가 우리가 선속력이어서 우리가 뭐해서 T분의 2파이 R이어서 이거 제곱해서 정리했더니 우리 주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주기의 제곱은 G 라지분의 4파이의 제곱에 스몰 r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나왔어요. 자, R이, 절반이 됐대요. 2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럼 속력은 몇 배가 돼야 돼요? 루트 2배가 됩니다. 라고 판단해 주셔야 되죠? 맞죠? 자, 우리 R이 2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세제곱하면 몇 배가 돼요? 8분의 1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루트를 또 씌워줘야 돼요. 8분의 1 루트 씌워주시면 2루트 2분의 1배가 됩니다. 라는 것들로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8분의 1을 루트 씌운 거예요. 2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속력은 루트 2v, 주기는 2루트 2분의 주기로 변합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을 답으로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4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1번도 가죠. 3페이지까지도 좀 쉬워요, 문제. 약간 계산하는 게 좀 뒤쪽이 좀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평지에서 세타, 수평각 세타, 초기 속력 V로 빵 발사됐습니다. 이 물체가 운동하는 궤적이 최고 높이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데, 공기저항 물체의 크기 발사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0입니다. 라고 지면 기준. 근데, 우리 항상 요만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빵 발사했습니다. V의 속력으로 쭉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어디에서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있죠. 만약에 최고점에서의 높이를 h라고 하고 수평 속도를 vx라고 한다면, 자, 그럼 대칭성 때문에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 v가 됩니다. 지면에서 발사됐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mv x의 제곱 플러스 mgh. 다시 지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지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0이라고 좀 설정이 되어져 있죠. 지면에서의 포텐셜.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 발사됐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상황을 보고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처음 발사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같구나 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실과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우리 12번 계산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좀 교양은 아니고 우리 원자 모형의 대표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냐 없느냐. 자, 이 정도의 내용들은 좀 우리 그래도 물리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는요. 초창기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톰슨은 우리 무슨 모형이라고 했죠? 늘 푸딩 모형이에요. 푸딩 모형이라고 해서 푸딩 모형은 늘 전체가 다, 그러니까 원자 모형이에요. 원자 모형. 원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주장한 거를 시대별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전체가 다 플러스예요. 전체가 다 플러스입니다. 전체가 다 플러스인데 여기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콕콕콕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 좀 여러분들 우리 그림으로 좀 이미지로 좀 기억하는 게 나중에 좀 편리하게 많이 기억되죠. 이게 톰슨의 푸딩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톰슨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양전하 외부의 전자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양전하, 거대한 양전하 속에 건포도처럼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푸딩 모형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러더퍼드 나왔습니다. 러더퍼드는 행성 궤도 모형이었어요. 행성 궤도 모형. 꼭 태양계처럼 원자핵이 조그만 게 가만히 있고요. 그 주위에 누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톰슨의 러더퍼드의 행성 궤도 모형이라고 해요. 니은은 맞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은요. 보어는 우리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약간 수정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두 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설이 있어서 우리 뭐가 있었냐면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궤도 전자가 돌긴 해. 근데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궤도에서만, 즉 안정적인 궤도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최초로 양자 조건이라고 하는 양자 조건이죠. 여러분 양자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양자 조건은 물리량들이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연속적인 값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는 양자 조건에 해당됐었습니다. 전자가 아무 데서나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양자화되어져 있고 모든 물리량, 각운동량도 마찬가지 모든 물리량이 양자화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게 보어의 원자 모형에 해당돼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 궤도의 각운동량은 양자화되어져 있습니다. 예, 보어가 양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리을에 니은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리을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는 확률 밀도 함수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이고, 현대원,
현대 원자 모형이 확률 밀도 또는 전자구름이라고 해서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요. 확률로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주는 게 바로 현대 원자 모형에 해당되는 특징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 2번을 답으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그래서 요 스토리예요. 요 스토리 좀 알고 있으시면 좀 풀 수 있었다. 간단한 문제.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3번은 XY축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XY축 설정되어져 있어요. 자, 그림 같은 두 점전화 A하고 B가 Y축상에 고정되어져 있답니다. 자,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는 B 점전화가 마이너스 D와 D의 연을 고정되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 어느 임의의 위치가 P라고 해서 X하고 Y라고 하는 좌표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전기장은 벡터 계산이고, 전위는 우리 스칼라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좀 알고 있으시면, 뭐 이것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볼까요? 1번. 자, QA와 QB가 같을 때 전하량의 크기와 부호가 같을 때 전기장이 0이 되는 위치는 없습니다. 얘도 플러스 Q고 얘도 만약에 플러스 Q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X축상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존재하는 곳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A가 플러스면 X 임의적 성향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A에 있는 점전화가 여기에 형성되는 전기장의 세기는 나가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B 점전화가 X축상에 형성되는 전기장은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는 전기장이 0이 절대로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원점을 생각해 보니까 A 점전화가 원점에는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요. B 점전화는 원점에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돼서 둘의 세기가 같을 것이고 방향은 반대니까 전기장 벡터 합성하면 0이 됩니다. 원점에서는 전기장이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둘 다 플러스고 전하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답이네요.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를 확인해 볼게요. P에서의 전위가 각 점전에 의한 전위의 합이다. P에서의 전위는 맞아요. P에서의 전위는 A 점전에 의한 전위, B 점전에 의한 전위. 전위는 스칼라. 전기장은 벡터 합. 그렇죠? 요거 좀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3번에 B하고 A가 B는 플러스고 A는 마이너스이면 X축상의 모든 점에서의 전위는 0입니다. 자, 얘가 QA고 얘 B가 마이너스 Q라고 한다면 Q 플러스 Q 마이너스 Q면 우리 X축상이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 다 같은 곳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X축상은 전위를 합한 게 다 0이 되는 등전위면입니다. 등전위 선입니다. 라는 것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에 QA하고 QB가 같을 때 플러스 X축상에서의 전기장, 그죠? 얘네들 전기장 벡터 합성하면 어느 방향이 나올 거냐면 플러스 X 방향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X축상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의 전기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2, 3, 4번 모두 다 전기장은 벡터 합성, 전위는 스칼라 합성하는 문제라고 하는 스토리를 좀 알고 있으셔야지 올바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자, 13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4번 넘어갈게요. 14번은
전기장이 일정한 공간에 질량과 전하량이 각각 m과 플러스인 A 입자를 놓았더니 우리 가속도 A를 가지고 운동하였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일정한이래요. 일정한 전기장 속에서 대전 입자를 갖다 놓았답니다. 그럼 대전 입자는 전기장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기력도 일정합니다. 전기력. Q2라고 하는 전기력도 일정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운동할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Q2라고 하는 전기력이 우리가 무엇에 MA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가속도의 크기는 M분의 Q2입니다. 라는 것들로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랬는데 이 가지고 움직여서 질량 M과 전하량이 플러스 2랍니다. 근데 동일한 위치에 질량과 전하량이 질량이 몇 배가 됐네요. 4배가 됐습니다. 전하량 2배가 됐습니다. 전하량이 2배가 됐을. 자, 입자 B를 놓았을 때 B 입자의 가속도 분모가 4배, 분자가 2배니까 가속도는 2분의 1배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답은 그대로 그냥 2번 2분의 1A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네, 14번도 좀 간단하게. 자, 15번 문제 좀 볼까요? 연력학이네요. 열량과 비열 관련된 문제. 질량이 1kg, 2kg짜리 AB 있고요. 비열도 1000하고 500짜리 물체, 두 물체 있습니다. 자, A하고 B의 같은 이거 중요하네요. 같은 열량이 주었습니다. 같은 열량 주었을 때 온도의 변화량의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하셔야 돼요? CM 델타 T라고 하는 이 공식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때 온도의 변화량은 우리는 얼마로 표현할 수 있구나? 얘는 C 곱하기 M분의 Q라고 하는 값으로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열량을 지금 공급했답니다. Q는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비열이 지금 몇 대, 질량부터 할까요? 질량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 2입니다. 1대 2. 비열은 몇 대 몇에 해당돼요? 자, 비열은 1대 2. 얘도 지금 어떤 몇 대 몇에 해당돼요? 2대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두 개 곱하니까 1대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량은 몇 대 몇? 1대 1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비교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량, 보존의 법칙도 아니고 그냥 열량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5번까지 정리하고, 근데 16번에서부터는 좀 산수도 해야 되고 계산해야 될 문제가 좀 뒤쪽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15번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좀 풀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16번에서부터는 조금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16번은 잠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번에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16번 볼게요. 16번에서부터는 좀 계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6번 보시면 정지 상태의 외부 관찰자가 직선 도로에서 3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승용차와, 일단 좀 상황을 좀 보시면, 자, 승용차예요. 승용차가 30m/s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앞쪽에 전방이래요. 10m/s로 달리는 트럭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트럭이 있대요. 트럭은 얼마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냐면 10m/s의 속력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두 차 사이 거리 60m랍니다. 이렇게 해도 60m. 자, 그럼 승용차가 빠르니까 이제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그죠? 가까워지는 상황들 있고. 자, 근데 우리 세 번째 줄 보니까요. 자, 두 차 사이의 거리가 60m일 때, 자, 이때예요. 이때 승용차가 크기가 5m/s 제곱의 가속도로 감속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승용차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5m/s 제곱이래요. 감속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만 점점 계속 지금 가까워질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걔 언제까지 가까워질 거냐면 승용차의 속력이 10m/s가 될 때까지는 가까워지겠지만 승용차의 속력이 10m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다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승용차가 이제 트럭이 더 속력이 빨라지게 될 거니까. 다시 승용차의 속력이 점점 속력이 줄어들어서 10m/s가 되면 그때 우리 승용차와 트럭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승용차가 10m/s보다 더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트럭이 더 빠를 거니까 다시 더 멀어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승용차가 감속하는 과정에서 외부 관찰자가 측정하여 외부 관찰자가 측정하는 승용차와 트럭 사이의 최소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승용차예요. 승용차의 속력이 얼마일 때까지 10m/s가 될 때까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진다. 10m/s보다 더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 다시 멀어지게 될 거니까 승용차의 속력이 10m/s 갈 때까지 가까워지는데 이때가 우리가 최소 거리가 되는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마이너스 5m/s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매 초마다 5m/s씩 속도가 줄어들 거니까 30에서 10이 되려면 얼마의 속력이 줄어들어야 돼요? 20 줄어들어야 되죠? 20m/s가 줄어들 때까지 몇 초가 걸릴 거냐면 승용차의 속력이 10m/s가 될 때 우리 시간은 몇 초 걸립니다? 4초가 걸립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속력이 4초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우리 승용차의 이동거리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것들 트럭의 이동거리 각각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자, 4초 동안입니다. 4초 동안 승용차의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초기속도는 30이에요. 30 곱하기 4 마이너스 등가속도 운동하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의 제곱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120에 해당될 거고요. 이것도 16이니까 8이에서 8, 5, 40이니까 얘는 80m 이동합니다. 120에서 40배니까 80m. 그동안 트럭이 이동한 거리 S'이라고 할까요? 근데 트럭은 등속 운동하죠. 4초 동안 이동 거리는 우리 얼마 될 거예요? 자, 10m/s의 속력으로 4초 동안 이동하니까 40m 이동해서 승용차가 트럭보다 얼마만큼을 더 많이 이동해요? 40m를 더 많이 이동하니까 승용차가 트럭보다 40만큼 더 앞에 이동할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40이 더 가까이 가서 결국 최소 거리 얼마가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0m만큼 우리 최소 거리가 됩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또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VT 그래프 이거 뭐 여러분 선택사항이 취사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트럭은 10m/s로 일정합니다. 트럭은 10m/s로 일정하고 승용차는 처음에 30이었다가 점점 속력이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어서 언제가 제일 이게 4초라고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가속도여서 마이너스 5m/s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요때 요 면적이 가까워진 거리 가까워진 상대 거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얘가 우리가 얼마에 해당돼요? 얘가 40m여서 60에서 상대적으로 40m 가까워진 게 가장 가까워진 우리 이동거리에 해당될 거기 때문에 20m 60에서 40 빼줘야 되죠? 그래서 20m가 됩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등가 속도 운동하는 승용차와 트럭, 등속 운동하는 트럭 분석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단순한 공식 대입이 아니라 좀 상황을 좀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게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앞에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계산해 주셔야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17번은 이거 되게 많이 등장했었던 우리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외부, 공기가 외부에 있고요, 공기. 그 다음에 여기는 N1이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는 N2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지금 입사했습니다. 세타의 각도로 입사했어요. 그랬더니 굴절이 됐대요. 자, 이렇게 굴절이 되고, 자,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반사가 일어났답니다. 여기에서는 전반사가 지금 일어난 상황이다. 전반사. 자, 그랬을 때, 당연히 뭐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미래에서 서로 진행해야 되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N1이 당연히 밀합 매질, N2가 우리 소환 매질에 해당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부에 의해 입사된 빛이 코어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용각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 광섬유여서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코어였었고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게 클레딩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하여튼, 이 안에서 전반사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 이 세타각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등장했었던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내가 굴절각을 세타1이라고 할게요. 굴절각. 그럼 여기는 우리 얼마라고? 입사각입니다. N1에서 N2로 갔을 때 입사각은 90-세타1이라고 내가 이렇게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굴절이라서 굴절에 관련된 시간을 쓸게요. 공기의 굴절률은 1이라고 자,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네르 법칙입니다. 1 곱하기 사인 세타는 N1 곱하기 사인 세타 1이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가 됐어요. 그럼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라는 얘기에 해당됐었죠. 자, 그래서 임계각 사인 세타 C보다 뭐가 더 큰 거냐면 임계각이 더 좀 큰 상황입니다. 임계각의 사인 값이에요. 임계각의 사인 값에 해당되는 사인 90-세타1이다 이런 뜻인데 얘는 우리 코사인 세타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요게 우리가 표현되는 식들 이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세타 C, 사인 세타 C는 밀합 매질의 굴절률분의 소환 매질의 굴절률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2 곱하기 자, 보다 N2 보다 N1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요거 쓴 거니까. 자, N1을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얘가 지금 부등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요거 1번식, 자, 요거 2번식이라고 해서 양변 제곱해서 더해 줄 겁니다. 양변 제곱해서 더해 주시면 자, 우리 1번하고 2번 제곱해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N2의 제곱은 뭐보다 큰 상황에 해당되는구나. 우리 사인 제곱 세타 1, 코사인 제곱, 코제곱, 사제곱 더하면 1이죠. 자, 얘는 그대로 우리가 얼마? N1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사인 제곱 세타 보는 우리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우리 루트 씌워주면 돼요. 자, 우리 루트 씌워주고 이렇게 루트 씌워주고 그러면 세타는 사인 인버스의 루트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러한 관계식을 비교해서 우리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을 답을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스넬의 법칙 전반사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 아주 많이 우리가 등장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17번도 조금 계산해야 되고요. 자, 18번으로 넘어가죠. 18번. 자, 정지했던 자동차가 7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4초 동안에는 등속도, 그 다음에 또 5초 동안에는 감속 운동을 해서 정지했답니다. 이때 자동차의 총 거리가 200m라고 한다면 등속도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문제에 해당돼요. 이거 물론 공식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프를 그리고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몇 초 동안? 7초 동안. 그래서 속력 뭔가 V라고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4초 동안 등속 운동했대요. 4초면 여기가 11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초 동안 또 감속 운동을 했답니다. 감속 5초니까 여기가 우리 얼마 될 거예요? 16이 돼서 이때 요 총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될 텐데 요게 지금 얼마가 됐습니다. 라고 나와져 있냐면 200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200. 자, 그럼 일단 V9에서 지금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등속 운동할 때까지 걸린, 등속 운동할 때 이동한 거리 요만큼이 얼마겠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평균 속도 쓰면 되게 편하죠? 삼각형은 자, 이렇게 절반 자르고 얘도 절반 잘라서 평균 속도 2분의 V 곱하기 7 플러스 V 곱하기 그 다음에 4 플러스 2분의 V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 한 개? 우리 5 한 개, 이게 얼마입니다? 200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에 해당돼요. 그럼 얘는 2분의 자, 7이고 8이고 5입니다. 7, 8, 5니까 20이 되네요. V가 되고 80이 될 거니까 V는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이거 이 약분돼서 8m/s가 됩니다. 라는 것들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8이 되나요? 200이죠. 200 못 쓴 거야. 200이라고 자,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래서 20m/s. 그럼 등속 운동한 거리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20이니까 20 곱하기 4에서 80m만큼 이동하였습니다. 라는 것들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좀 어렵지 않게 좀 분석하는 거는 없고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사항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19번. 자, 그림은 이중 슬릿에 입사하는 입자 빔 간섭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입자 빔 간섭? 이게 전자선 회절 간섭 실험이네요. 자, 델타 X는 무늬 사이의 간격이죠?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등등등이 나와져 있는데, 이때 델타 X, 즉, 무늬 사이의 간격이, 자, 우리 큰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소관계 비례.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입자의 우리 파동성이었습니다. 입자의 파동성. 자, 우리 무늬 사이의 간격 델타 X씩 뭐 기억하셔야 돼요? 자, D분의 L 람다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입자는 파동적인 상질을 가지고 있어서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 공식 아주 유명한 식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람다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주면 D분의 L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MV분의 H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질량하고 속력이 클수록 델타 X는 작아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누가 질량하고 속력 곱한 게 제일 커요? A가 제일 크죠? 그래서 A가 제일 작을 거예요. 무늬 사이의 간격은. 누가 두 개 곱한 게 질량과 속력 곱한 게 누가 제일 작냐면 C가 제일 작죠. 가장 클 겁니다. B가 제일 크네요. B가 제일 질량과 그래서 델타 X는 우리 C가 가장 우리 클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작을 거예요? B가 가장 작을 겁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중 슬릿에서 무늬 사이의 간격식이랑 그 다음에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식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중요한 식들을 잘 좀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번이죠. 자, 20번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자, A는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 어디서 풀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될까? 하여튼 뭐 종종 물리학 개론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렇게나 산수를 해야 되나? 라고 싶은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산수, 이게 그냥 산수예요, 산수. 자, A는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 정지상태 물체를 자유낙하시켰대요. 어떤 물체를 자유낙하시켰습니다. 9초 후에 물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들었대요. 이때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건물에서 물체를 자유낙하시켰나 봐요. 높이를 잠깐 h라고 할게요. 자유낙하시켰습니다. 바닥에 꽝 충돌했어요. 그 밑에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할게요. 중력 가속도 지금 문제 나오죠. 그럼 T1은 우리 자유낙하식에서 H는 2분의 1 GT제곱이라고 하는 식 아셔야 돼요. 그래서 T는 G분의 2H예요. 근데 G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2H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여기에서 반사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자, 소리가 바닥에서부터 쭉 충돌해서 우리 어디까지? 우리 옥상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T2라고 합시다. T2. 물체는 자유낙하에 있고 소리는 여러분 등속 운동합니다.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결정해 주고요. 파동이 뭐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우리 다루진 않죠. 그래서 파동은 등속 운동했을 거고, 이때 지금 음속도 나왔습니다. 음속이 지금 320m/s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럼 이제 T2라고 한다면 얘는 320분의 T2입니다. 이렇게 식을 내요. 320분의 H만큼 소리가 지금 올라온 거죠. 이 두 시간을 합한 게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두 시간을 더한 값이 얼마구나? 이게 지금 9초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좀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는 T1과 T2의 합이어서 루트 10분의 2H 플러스 320분의 H입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물체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 구하는 거예요. 그럼 속력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것도 루트 2GH라고 해서 중력각도 G는 10이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H만 알아내면 돼요. H. 옥상의 높이만 알아내면 되는데, 아이고,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 시간, 소리가 바닥에서부터 옥상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 합친 게 9초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는 건 금방 만드는데 뭔 놈의 왜 이런 산술하게 할까요? 난 잘 좋은 문제 이해를 못하겠는데 종종 그런 문제 있죠. 특히 우리 물리학계론 문제에서는 7급 공무원 문제에서는 종종 이런 산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산수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해봤는데 자, 차근차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내가 얘를 이거 루트를 없애주려고. 자, 그럼 보세요. 9 마이너스 320분의 H는 루트 10분의 2H입니다. H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양변 제곱할게요. 제곱하겠습니다. 80 마이너스 320분의 얘는 18H가 남게 돼요. 18H. 또 플러스에
320의 제곱분의 h의 제곱이 남게 되고 우변은 10분의 2h가 루트 밖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보기에도 좀 싫은데 양변에다가 320의 제곱을 곱할게요. 잘 좀 보겠습니다. h의 제곱. 그 다음에 자, 이거 320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320 하나 남을 거고 18h. 이거 넘어올 거예요. 320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20 곱하기 10 하나 약분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남을 거냐면 18이 하나 남고요. 우리 이렇게 320의 제곱 곱한 거예요. 320이 있는데 2가 또 하나 있었어요. h가 남게 돼요. 320의 제곱 곱했습니다. 플러스 320의 제곱 곱하기 81은 0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얘네 두 개가 계산이 가능해요. h의 제곱 마이너스 320 곱하기 다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나올게요. 18에다가 32, 이거 두 개, 64 더해주면 돼요. 18에다가 64 더하니까 우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 82h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320의 제곱 곱하기 81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h 구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또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h 여기는 1하고 1 될 거고 여기는 320 곱하기 81 마이너스 320 곱하기 2를 하니까 두 개 더하는 게 딱 나오게 돼요. 82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h는 얼마가 나오고 320m가 딱 여러분들 나오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냐면 물체의 속력 구하는데 지금 보기가 50m, 60m, 70m, 80m 있잖아요. 자, 이거 얼마가 더 돼요? h가 이렇게 되면 우리 속력은 여기에 보기에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훨씬 더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아니라 요걸 하셔야 됩니다. h가 320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320이어서 그럼 얘는 6400 V는 얼마입니다? 80m/s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언제 여러분들 인수분해 열심히 하셨죠? 이제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인수분해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런 숫자는 인수분해 한 적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런 문제 중간에 산수하다가 실전에서는 식이 좀 복잡해 보여. 그럼 나중에 하세요. 그럼 실전이 되게 중요하죠.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 나오면 나중에 계산하셔도 왜냐하면 뒤에 더 쉬운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20번은 80m/s입니다. h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으로 넘어가죠. 자, 어떤 실험에서 단일 용기에 담긴 10도씨 물에 200도씨로 가열된 쇳덩어리 한 개를 담가 충분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더니 20도씨에서 열 평형을 이루었답니다. 물은 10도, 쇳덩어리는 200도씨였는데 20도씨에서 열 평형을 이루었대요. 그렇다면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10도씨의 물의 온도를 80도씨 이상으로 데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 쇳덩어리의 개수는 얼마겠습니까? 열량 보존이네요. 쇳덩어리가 이런 열량을 물이 가지고 와서 나중에 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물의 비율 보통 반응이 1로 놔요. 그냥 1로 놓을게요. C1으로 놔도 상관이 없지만 1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물이 잃은 열량.
물이 잃은 열량은 뭐랑 같습니다. 물이 얻은 열량이라고 할까요? 물이 얻은, 온도가 올라왔습니다. 물이 얻은 열량은 우리 쇳덩어리가 잃은 열량이랑 같습니다. 요것씩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질량이 안 나왔습니다. 쇳덩어리의 비열도 안 나왔어요. 그럼 그걸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물의 비열은 1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M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10도였었는데 처음에는 20도씨에서 평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게 우리 얼마만큼 올라왔어요? 10만큼 올라왔어요. 쇳덩어리 비열 안 나왔어요. C2라고 할 거고요. 질량을 M2라고 할래요. 질량도 안 나왔죠? 대신 자, 온도는 200도씨에서 200도씨에서 20도씨로 열평이 됐으니까 180만큼 온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M1은 물의 질량 M1은 뭘로 바꿀 수 있구나. C2 곱하기 M2 곱하기 18 이렇게 일단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죠. 80도 이상으로 열평형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대요. 쇳덩어리 하나 넣었더니 10도씨에서 얘는 얼마 10도씨에서 20도씨로 지금 올라간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물이 80도씨의 평형 상태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1 곱하기 M1 곱하기 10도씨에서 물이 80도씨로 올라가려면 온도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70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쇳덩어리 개수를 내가 N개라고 합시다. N 곱할게요. 그 다음에 C2 곱하기 M2 곱하기 200에서 온도 내려가서 80도씨에서 열평 상태로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200에서 80이니까 얘는 120만큼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M1 대신에 나는 뭘 쓸 수 있다고요? 여기 있는 조건. 자, 요걸 그대로 대입해 줄 수 있겠네요. 18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18 곱해주고 우리 70 써주시고 이런 거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n에다가 우리 얼마? 120이 자 이렇게 남을 거예요. 00도 자 이렇게 없어지고요. 자, 6, 22, 6, 38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n은 2분의 21개가 필요합니다. 쇳덩어리 근데 반개는 없을 거니까 이게 개거든요. 그럼 몇 개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0개는 아니죠. 10개 반이잖아요. 10개 반. 얘는 우리가 그렇게 11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량 보존의 법칙. 여기를 비교해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22번은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 효과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우리 관측자가 말하고 관측자가 다시 듣는 것들을 얘기해. 자, 저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자, 이런 거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했었던 게, 이거요. 어떤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달려갑니다. 오른쪽으로 V와. 그리고 여기 벽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벽에 반사돼서 이 사람이 다시 들었을 때의 진동수는 얼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도플러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관측자는 자신이 음원의 역할도 하고 자신이 다시 관측자의 역할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F0에 우리 라지 V 플러스 V1 마이너스 V1. 관측자가 자기가 말하고 그 소리를 자기가 다시 듣는 거기 때문에 관측자와 음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였습니다. 또 이것도 있었어요. 사람은 정지했어요. 자, 그런데 벽이 자동차의 앞에 달려 얘가 다가와요. V2로 다가옵니다. V2.
근데 이거를 보고 사람이 또 왁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F0. 막 소리를 지르면 이 소리가 벽에 반사돼서 다시 들었을 때 진동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진동수는 마찬가지. 이 벽이 사람의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걸 다시 반사시켜 주기 때문에 자동차에 있는 벽이 관측자의 역할과 음원의 역할을 같이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막 플러스 V1, V2, 마이너스 V2가 같이 들어가는 이런 값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를 섞은 거예요. 섞었습니다. 사람도 달려가요. 사람 얼마나 속력이 돼요? 사람. 문제를 보니까 VA로 움직이더랍니다. VA. 근데 잠수함이네요. 근데 똑같아요. 여기 또 벽에 있어요, 벽이 앞에 달려져 있는 자동차가 이 자동차가 VB로 달려옵니다. 근데 누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F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답니다. F. 그럼 이 소리가 사람이 낸 소리가 자동차 벽에 반사되어서 다시 되돌아올 때 듣는 진동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사람 자동차 대신에 잠수함으로 바뀐 것뿐이 없습니다. 잠수함.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하면 돼요. 사람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인다면 사람만 움직였을 때는 이 시기, 자동차, 벽만 움직였을 때 이 시기. 대신 조건은 사람이 말한 소리를 사람이 다시 듣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등장하면 돼요. F에다가 자, 여기서 지금 음원의 속력, 물속에서의 음파의 속력이 VS라고 나왔으니 VS에다가 플러스 VA 마이너스 VA 곱하기 VS분의 VS 플러스 VB 마이너스 VB가 등장해서 요게 그대로를 답으로 세워주시기만 하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냥 모르면은 답을 골라내기가 좀 어려웠었던. 그래서 지금 우리 잠수함이 서로를 향해서 정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죠?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VB로 가잖아요? 그럼 부호만 달라져요. 자동차가 멀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플러 효과를 많이 좀 응용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하지만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거 다 정리했었거든요. 그대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우리 4번을 답으로 이거 분모 여기 있는 거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곱하기니까. 자, 답을 4번을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3번도 이것도 살짝 좀 계산을 좀 해주셔야지 되는 문제. 어떤 입자가 이렇게 단위 벡터로 나왔습니다. 벡터가 우리 x의 제곱의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의 j 플러스 3k입니다. 3k의 뉴턴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고요. 자, 물체의 위치가 처음에 우리 ri라고 할까요? 처음에 위치가 지금 뭘로 우리 얼마인 거냐면 1i 플러스 2j 그 다음에 플러스 1k 였다가 우리 이렇게 바뀌어서 rf라고 하죠. 나중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i의 마이너스 2j 그 다음에 플러스 3k이라고 하는 이런 좀 마음에 안 드는 좀 수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F의 힘, 이 한 일의 양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산수예요, 산수. 수학.
참, 우리 일의 정의는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일의 정의는 인테그랄 F 다 dr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dr. 자, 근데 여러분 dr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다 더한 dx, dy, dz가 다 이게 dr이에요. 그래서 F에다 이거 다 따로따로 성분별, 이거 내적이죠, 내적. 그래서 일단 식은 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인테그랄. F인데, F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X제곱의 I에, 마이너스 2Y의 J에, 플러스 3K에, 게다가 내적이에요, 내적. 내적. dx 플러스 dy 플러스 dz 내적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성분끼리만 살아남아야 돼요. iS는 x 방향이죠. JS는 y 방향이고 KS는 z 방향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표현할게요. 자, 그럼 인테그랄 x의 제곱 dx. 근데 x가 잘 보니까 1에서 1로 갔어요. 1에서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성분의 힘은 얘는 우리 마이너스 2y dy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우리 어디에서부터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자, 플러스 Z는 1에서 3으로 갔습니다. 1에서 3으로 갔는데 힘은 3이네요. 그냥 3 DZ라고 하는, 자, 이거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산수해 주시면 얘는 3분의 1 x의 세제곱이 되고 적분하셔야 된다고요. 1 마이너스 얘는 자, 우리 얼마, 이거 제곱인데 2 내려오니까 y의 제곱만 남네요. y 제곱 2에서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이거는 우리 3z가 남게 되고 1에서부터 3까지인데 하유 요게 다 날아가네요. 그렇죠? 0 되죠. 0. 1에서 1 빼면 당연히 0일 거고 2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니까 이것도 0 될 겁니다. 이거 다 0 돼요. 그래서 남는 거는 요것만 남아서 3 들어가고 빼기 1 해주면 2가 돼서 얘는 6주울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순전히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 순전히 수학. 대신 뭔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뭐는 일의 정의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벡터 3차원인가 봐요. 3차원에서의 변위는 dx, dy, dz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자, 이런 내용들을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학인데 조금 이제 순전히 그냥 수학 계산해 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3번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다 풀었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자, 헬륨, 네온, 레이저가 나왔네, 갑자기. 레이저. 근데 이건 레이저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에너지 준위에 관련된 그냥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적색빛 파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색빛 파장도 얻을 수 있답니다. 적색빛 방출하는 경우는 레이저의 네온 원자가 들뜬 에너지 상태에서 이 레드로 에너지 상태로 이동되는 경우고요. 녹색빛을 방출하는 경우는 원자가 동일한 들뜬 상태에서 이 그린 에너지 상태로 전이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네온 에너지가 그린의 상태에서 레드 상태로 전이가 일어난다면 이때 방출되는 파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내용에 해당돼요. 그린 상태와 에너지 상태.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 좀 할까요, 여러분들?
그린, 녹색이랑 빨간색 중에서 누가 광자의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빨간색과 녹색? 녹색이에요, 녹색. 녹색의 에너지가 많습니다. 녹색이 파장이 짧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순으로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많았습니다. 가시광선 중에서는 빨간색이 제일 파장이 길어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에너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에요. 아, 여기, 자, 여기 들뜬 상태라고 할까요? 2라고 쓰게 들뜬 상태. 들뜬 상태.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이 레드라고 해줘야 되고요. 여기를 이 그린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드로 방출될 때가 이게 람다 레드. 아, 여기에서가 이게 뭐에 해당되는 람다 그린이라고 자 이렇게 지금 표현된 거기 때문에 그린이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거예요. 파장이 더 짧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게 파장이 짧은 거니까 그린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때 해당되는 건데 그린 에너지 상태와 레드 에너지 상태에서 전이가 일어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면 이때 방출되는 파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로. 자, 그럼 우리 수소 원자 모형에서의 진동수 조건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우리 어떤 식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식이 있었냐면 E 마이너스 n-2m이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얼마? H 람다분의 C라고 하는, 자, 이거 그대로 이용해 줍니다. 자, 그럼, 자, 우리 2에서 이 레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2에서 이 레드로 이동, 그냥 R만 쓸게요. H 람다 레드분의 C. 자, 이번엔 그린으로 갑니다. E-2 그린 G만 쓸게요. 귀찮아요. 람다 그린분의 C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밑에서 위에 거 뺄 거예요. 밑에서 위에 거를 빼면 ER 마이너스 2G가 남을 거고, 자, 그럼 얘는 HC로 묶을 수 있습니다. HC로 묶으면 우리 뭘로 표현해 줄 수 있냐면 밑에서 위에 거 뺀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얘는 람다 G 됐을까요? 묶었으니까 람다 G분의 1 마이너스 람다 레드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건 다시 우리 통분해 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람다 G 곱하기 람다 레드분의 람다 레드 마이너스 람다 G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아, 이거예요. 이게 H 람다분의 C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할 거니까, 아, 얘가 이때, 자, 두 에너지 준이 이 레드와 이 그린 사이에서 방출되는 파장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뒤집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람다는 이때 방출되는 파장입니다. 파장은 뒤집어서 람다 레드 마이너스 람다 그린 분의 우리가 얼마? 람다 그린 곱하기 람다 레드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 그대로 표현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을 답으로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의 에너지 준위와 똑같은 방법, 진동수 조건이랑 똑같은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표현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레이저는 거의 출제가 된 적은 없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쭉 하면 제가 한번 다 봤는데, 기출문제에서 근데 기출문제 만약에 혹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레이저는 좀 내용들 딱 정해져 있거든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유도 방출, 밀도 반전, 자발 방출, 이런 단어들만 조금 한번 정리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24번은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25번 보시면, 자, 총전하, 양전하 플러스 Q로 균일하게 대전되어져 있고 반지름이 A래요.
얘 반지름이 A인데, 얘는 균일하게 전체가 다 균일하게 대전되어져 있나 봐요. 균일하게 플러스 Q로 대전되어져 있습니다. 자, 부도체구가 있고요. 마이너스 Q로 대전되고 안쪽 반지름이 B인 도체구 껍질이 부도체구를 둘러싸고 있답니다. 얘를 뭔가 마이너스 Q의 도체구 껍질이래요. 얘는 마이너스로 지금 대전되어져 있나 봐요. 이렇게 지금 대전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자, 우리 R이 A보다 안쪽인 지점에 우리 내부에서 부도체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우리 가우스의 법칙에서 우리 정리했었는데요. 우리 전기장은 가우스면을 잡았을 때 안에 있는 R자 전하만 전기장 계산해 줄 수 있었죠? 바깥쪽에 있는 전하는 안쪽 전기장이랑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부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유도하긴 했었는데 유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균일하게 대전된 부도체구 내부에서의 전기장. 이건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외우세요. 외우면 좀 편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좀 시기 좀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금방 풀 텐데. 증명은 수업 시간에 했었긴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일단 뭐 외우시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우리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 외운 걸로 그냥 쓸게요. 여기서 전기장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의 세제곱분의 Q 곱하기 R이라고 한 자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K로 지금 설정을 했어요. 쿨롱 상수가 지금 K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K 곱하기 A의 세제곱분의 Q 곱하기 R이라고 하는 자, 요거는 따로 증명하진 않고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좀 우리 제가 5가지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선전하에 의한 전기장, 면전하에 의한 전기장, 도체구 내부 외부에서의 전기장, 부도체구 내부 외부에서의 전기장은 외우고 있는 게 편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도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억하시는 게 좀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자, 요 내용으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됐었던 자, 우리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에서 물리학계로는 평이하게 좀 뒤쪽에 좀 산수해야 되는 문제 나왔지만 평이하게 그래도 그냥 늘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